이제 호르몬도 선생님들도 끈차파 있고 먹자파 있고 환자도 끈차파 먹자파가 있는데 호르몬 치료가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유방암을. 골다공증의 진행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 그게 작년에 2024년도인가 그 논문이 나왔어요. 남스에서. 그러니까 난 호르몬알, 호르몬이 아닌 세라피로 뭐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꽝이야. 어떤 게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 이런 갱년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다 오셨고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 분들이 두 분 계시고 하니까 맞아요. 오늘 딱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갱년기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갱년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뭐 문화적인 뭐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 언어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출산으로부터 자유가 생기는 그 시기. 그리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몸이 다 임신과 출산에 포커싱 돼서 진화 발전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애썼으니까 열심히 생리도 다달이 하고 생리하는 목적이 다 임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달이 하고 고생하고 아기도 낳고 뭐 아이들 육아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지 않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 그거가 이행되는 시기가 갱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가장 그 흔한 증상이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카테고리 돼 있는 그 얼굴이 훅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또 심한 분들은 떨어요. 또 땀도 이렇게 나고. 그게 체온 조절 중추가 우리가 항온 동물이잖아요. 36에 37도 사이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좁아져 가지고 수시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가 괜히 몸이 덥지도 않은데 덥다고 하니까 훅 달아올라서 열을 빼고 땀으로 배출하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오한기 느끼고 그래서 열을 생산하고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리가 안 나면 생리가 가진 여성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좀 상실감도 있고 하니까 아휴 내가 인생 뭐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나 싶으니까 이제 불면불안 우울 공황 같은 마음 감기들 이제 많이 오게 되고. 근데 그게 심리적이면서도 생리적인 거잖아요. 이제 있죠. 이게 여성 호르몬들이 안 나오면서 생기는 여성 호르몬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것도 굉장히 생리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사춘기 분들이 오면은 호르몬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형의 변화.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가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근마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기를 낳기 위한 생하는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뭐 이런데 필요한 많은 기관들이 급격히 퇴행을 하죠. 전신에 다 사실 여성으로 수용체가 있지만 이제 일단 피부에도 많아요. 왜냐면 예쁘고 블링블링하게 보여야 짝짓기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질에도 많고 잠자리 잘하라는 거죠. 자궁 내막에도 많고 그다음에 임신 수정을 잘 받을 유방에도 많죠. 수유, 양육을 잘하라는 거.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근육과 뼈에도 많아요.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거 탁 지탱하려면은 골격이 좋아야 되듯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여성분 옛날하고 먹는 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 오고. 그래서 센트럴 오베시티라고 그러죠. 다리는 얇아지는데 배는 이제 내가 갱년기 아닌가. 뭐 그런 신체적 변화들이 예,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틀림이 없죠. 네. 근데 갱년기를 증상을 느끼는 이 시기와 또 사람마다 느끼는 그 민감도라고 그러죠. 뭐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사춘기처럼. 예, 그래서 사실 좀 명확하게 좀 용어를 구별하면 갱년기라는 말은 좀 범용적으로 사춘기처럼 그러한 시기,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렇죠. 대사가 떨어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산부인과 학에서 의학적으로 기준은 폐경기, 그러니까 완경이라고 그러죠. 메노포즈. 그게 뭐냐면 이제 난소가 아까 얘기하신 그런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자궁 안에는 착상을 준비하는 내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매달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임신을 안 하면 탈락했던 게 생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배란이 언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호르몬이 어떤 것보다는 생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적인 정의는 생리가 안 나온 지 딱 1년 되는 거를 폐경의 정의로 봐요. 그런데 증상은 그보다 훨씬 일찍 나타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게 생리 끝나고 나서 최저치에 갔다가 이게 500, 배란 때까지는 5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저치까지 가도 50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50 피코그램? 피코그램. 감기 때요. 그러니까 폐경하기 전에. 근데 폐경하고 나면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성이 느끼는 상당수의 폐경기, 갱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돼서 원래는 계속 좀 주기성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렇게 떨어진 적은 없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증상이 제일 아마 갑작스럽게 느낄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제일 많은 곳이 자궁 내막. 그러니까 생리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질과 외음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비물이나 부드러움이 떨어지니까 피부 점막이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요도라든지 그런데 요도염 방광염 이런 게 좀 자주 생기고 소변 자주 보고 성관계 하고 나면 그 질염이 자주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성관계도 안 되는 것도 호소하는 분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감소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식은땀 나고 홍조라 그러죠. 막 열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에스트로겐이 갖고 있는 혈관의 확장성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혈관이 이렇게 확 달아오르고 이게 여성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어요? 갑자기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뭐 겨울인데도 그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 되게 뭐 대량 난감인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되게 짧게는 몇 개월, 1, 2년 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면 장애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짜증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증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호소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에스트로겐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폐경을 정의할 때. 근데 기능의학에서 아마 프로게스테론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레이쇼, 에스트로겐 뭐 도미넌트한 그런 상황. 두 가지의 비율을 같이 고려한다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서 폐경 이행기. 그러니까 이 폐경 딱 전에서 이행되는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온탕, 냉탕, 열탕, 냉탕, 열탕, 냉탕에 온탕이 없어. 근데 열탕에서 만약에 만나면 프로게스테론은 처음에 극격히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가는데 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반대로 이게 에스트로겐이 훅 떨어졌을 때 이때가 증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행기가 가장 힘들어요. 아예 그냥 냉탕되면 뜨신 물만 버주면 되는데 얘는 때로는 뜨신 물 버졌다가 찬물 버졌다가 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제 경험상 유추해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경험상이요? 좀 불안감이 심해진다고 할까? 예. 불안감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지면? 떨어졌을 때. 예. 프로게스테론의 대사산물 중에 알로프레그네놀론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가바 채널을 열어서 클로라이드를 넣어서 음이온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좀 캠다운되고 안정되고 릴렉스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 약간 불안감, 뭐 약간 뭐 안절부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연구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은데, 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갱년기가 사실 사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완경, 폐경, 그러니까 폐광 같은 느낌도 들고 마치 여성의 일생이 끝났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시점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화를 겪는데 남자와 달리 여성은 생리가 끝난다는 어떤 굉장히 명확하고도 그 전후가 나눌 정도의 증상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급격한 노화라는 느낌 때문에 갱년기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제가 지금 마침 이제 번역이 끝난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메노포즈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하반기 초에 이제 책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쓰신 분은 신경과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경험했던 것.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You are not crazy. 그러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다. 근데 또 내용 보면은 갱년기 때 뇌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건망증부터 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마치 사춘기보다 더 심한, 그래서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이긴다. 사실은 갱년기가 더 심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책임감 때문에 사춘기 를 감싸고 있는 그 시점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입장에서 보면은 갱년기가 저는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는 표현 그 책에도 써 있는데, 왜냐면 여성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여성들이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가 뒤집어진다든지,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이 교차되고 같이 나오고 하나만 우세하는 시점. 한마디로 에스트로겐은 한 달 정도를 이제 28일 정도를 우리가 생리 주기를 하면은 14일 정도는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그러니까 차밍이죠. 매혹적인 것을 다 내서 피부도 아름답게 하고 마음도 되게 모든 남성한테 다 러블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교미, 어떻게 보면 동물 입장에서는, 또는 임신을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이 최고로 이쁘게 만드는 몸매를 만드는 시기인데, 프로게스테론은 그 분비되는 시점, 즉 LH라고 하는 그 이제 배란을 하는 그 시점부터는 마치 내가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더 이상 남자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자궁은 최대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시기를 매달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더 이상 이제 남자들은 이제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짜증 많이 내고 생리 전 증후군에 온갖 불쾌감을 경험하면서 몸 자체도 굉장히 그런 임신을 방해하고,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 임신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서 그것이 탈락되는 게 이제 생리 또는 월경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생리전, 근데 생리만 되면은 해방되잖아요. 그 한 달 경험 또는 임신에 되면은 그 경험이 해방되고, 출산 직후에 다시 그것이 또 호르몬이 굉장히 춤을 추고 미친 듯이 이게 막 규칙적이지 않은 그 시기를, 저는 드디어 해방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폐경이라는 시점, 어떻게 보면 끝나는 완경이라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제2의 인생,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에리님도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책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갱년기 이후, 그래서 거기서는 메노포스, 생리가 끝났다가 아니라 메노스타트라는 용어를 쓰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가장 안정화되는 시기예요. 그 갱년기는 사실은 폐경 이행기이기 때문에 폐경 끝나는 시점부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갱년기 이제 이행 준비, 갱이라는 게 변경할 때 그 똑같은 한자 쓰거든요. 과도기 같은 시간이. 과도기 같은 시기. 근데 그 시기에 익숙했던 패턴이 무너지고 가장 인생에서 사춘기보다 더 힘든 시기를 갱년기 때 경험하다가 드디어 이제 폐경이 되면은 뇌가 더 이상 미치지 않은 시기. 그리고 잠시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시 건망증부터 해서 감정에 폭풍을 치던 시기가 지나고 매우 안정된 시기가 저는 60대. 건강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관절이나 또는 어떤 질병, 특히 암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60대가 가장, 저도 예전에 이제 여성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각각 다른 문제로 들어와요. 네, 예를 들면은 10대는 뭐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20대는 항상 위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기고, 30대는 육아하면서 그냥 자기 꾸미지도 못한 시기고, 40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청소년 시기가 마찰하는 시기고, 50대 초반은 갱년기 경험하다가 드디어 60대가 되면은 혼자 안 들어오고 벌써 놀러 갈 친구들과 같이 들어와서 들렀다가 맛집 갈 준비하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저는 이 폐경기 이후 또는 갱년기가 지난 그 직후,
건강만 잘 가려고 있다면, 물론 이제 손주를 봐야 된다는 새로운 미션이 들어오겠지만 그조차도 예전에 첫 육아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손주를 볼 수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갱년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는 좀 더 60대가 격려받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는 책이 그 책에서도 핵심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책이다. 그죠?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그 시기를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경험하 그렇죠.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또 일반적인 게 아니라 내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참 그 딴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거거든요. 다행히 건강하게 돼서 이제 재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이 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호르몬으로 아까 설명을 해줬지만 뭔가 평생 겨룬 느낌이었거든요. 했다 놨다. 그렇게 겨룬 느낌이 이제 완전히 겨룰 게 없어지는, 대상이 싹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뭔가 삶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일정 부분의 욕망이 없어져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에서 말하자면 이런 게 많이 끊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점이 이제 나한테 온 시기죠. 그래서 충분히 독서해도 되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시간 써도 되고, 돈 다 나한테 써도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이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 그럴 자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걸 누리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이 부분을 후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진짜 저한테는 딱 적용이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갱년기 무서워할 필요 없고 진짜 그 갱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갱년기 그냥 모르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특별히 몸의 증상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 대신 이제 불면증. 근데 그게 갱년기 때문에 불면증이었는지 커피 때문에 그런 거였는지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을 어쨌든 항상 새벽에 잤었죠. 그래서 몸이 더 망가지기도 했었고 밤에는 못 자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남들 겪는 갱년기에 비하면 참 수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실감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출발점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 아름다운 적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이 최고 낫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일단 없고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뭐 찾아보면 왜냐면 이럴 때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의 그 피크 시절, 리즈 시절을. 근데 저는 지금이 리즈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이 낫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 상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밥 먹고 건강해져서 때를 기다려라. 60만 지나면 진짜 대박이다. 그 대신 자식하고도 관계를 끊어놔야죠. 그러니까 끊어놓는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걸로 탯줄을 못 끊어서 계속 거기에 종속되면 지금이 제일 바쁠 때예요. 지금 저희 또래가 계속 어른들 못 돌아가시고 계신 어른들 계속 해야 되고 어른들 양쪽 어른들 4분 돌아가시게까지 도와주는데 최소 20년. 맞아요. 그런데 그 20년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그 막판 그 스파트 몇 년은 진짜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힘들게 또 겪는 사람들도 많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지나간 편이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도 계속 그거를 계속 지속되어 와서 자식 삶하고 내 삶을 분리를 못하면 자식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또 개입이 돼요. 그리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같이 끼워서 생각을 해요. 자기 삶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냐면 걔네들하고 안 좋아질 때. 안 좋아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이렇게 애를 키우는 육아 부분에도 엄마가 개입되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도 엄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이 그 엄마 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애한테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는 이제 엄마 살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모습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걔들한테 가장 좋은 부모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때 되면 가서 김치통 비워주고 음식 싸가고 애 봐주고 뭐 이런 거는 결국은 막 그 뒤에 돌아와서 서름만 남고 다른 형제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켜보는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을 다 거기서 혹사시키고 집에 와서 계속 아프다 하고 자기들 만날 땐 힘들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60대인데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초점이 일단 건강해서 초점이 나한테 맞춰지면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져요. 여행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제 갱년기를 기점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갱년기는 그 슬픈 시절이 아니에요. 진짜 좋을 때예요. 그리고 그 생리를 안 하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데요. 비용도 덜 들 것 같아요. 비용도 안 들고 그다음에 어디 여행 갈 때나 그다음에 귀찮은 것도 그거 없어지고. 사다 놓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최근에 본 되게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너무 좀 오타쿠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너무 좋아. 경실 원장님께서 그 메노포즈 브레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프레그넌시 브레인이라는 게 있대요. 맞아요. 거기서도 네, 얘기해요. 이게 되게 최근에 나온 연구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임신을 하면 갱년기에 없어지는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요. 임신 때는 100배 막 10,000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걸 알아본 연구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신기하게요. 뇌에 있는 그 회백질이라고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회백질이요 줄어든대요.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들면 왜 우리가 뭐 뉴런이 없어지거나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거를 좀 없애고요. 효율적으로 딱 그 커넥션이 되도록 재정비를 하는 그게 일어나는데 뭐의 재정비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키우는 재정비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각 정보 있잖아요. 시각 정보랑 내 감정을 연결하는 그 연결선이 엄청 강해진대요. 그래서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가 울고 찌푸리면 내가 빨리 반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로들이 강화돼요. 그게 프로제스테론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효과라는 거예요? 네,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이요. 프로제스테론이. 네, 그게 늘어나면서 그 엄청나게 늘어난 게 뇌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애기 딱 그 에리님이 자유로워지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변화가요. 아기를 낳고 2년도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계속 반응해주는 그때는 우리가 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근데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하면 착하고 아는구나. 네, 척하면 진짜 착하고 아는 게. 난 모르겠더라고. 울음소리만 듣고도 얘는 어디가 불편하다는 거 알아요, 엄마들은. 근데 그 아기 울음에 대한 연구를 하신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과거에 우리가 뭐 캔들도 없고 빛이 없는 동굴에서 여러 명이 모여 살 때 어떻게 아기를 항상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엄마가. 애도 여럿이고.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은 애가 우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울어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야. 하나가 울고 하나는 우는 거에 반응하고. 울면 우리 남자들은 저 어디다 좀 나 좀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성은 뛰어 올라가서 우는 애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애가 그러면 얼마나 울까 연구를 해봤대요.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애가 하루 종일 우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드는데 맥시멈 2.5시간밖에 안 운대요. 24시간 중에. 대부분 자고 대부분 먹고 빨고 그 다음에 2.5시간만 울고 그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놀라운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이 우리가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쓴 게 그 누구죠? 찰슨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책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DNA 오더대로 그냥 가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래 그거 보고 나면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요. 내가 왜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라고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프로그래밍된 코딩된 하나의 명령이다.
같은 거죠. 저는 에리님의 그 지금 갱년기를 넘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갱년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사실은 갱년기 치료제인 호르몬 치료가 에스트로겐 대용품과 프로제스테론 대용품이 합성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갱년기를 더 알려진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광고로. 근데 사회적으로 이게 갱년기가 어떤 분은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갱년기에 여성이 겪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뇌의 인지 능력이 최고로 도달한 시기가 갱년기 나이래요. 50, 60대가 그러니까 물론 치매가 오지 않는다면 가장 지혜로운 나이라는 거죠. 모든 걸 경험하고 뭐 하긴 뭐 애 키우고 뭐 세상 것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지혜가 한껏 올라왔는데 비해서 육체의 근육량이나 모든 노화들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예상치 못했던 증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혼란감, 이게 갱년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이걸 요즘 세대가 그걸 더 너무 이렇게 미디어나 우리가 이런 어떤 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너무 강조해서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시기인데, 갱년기가 지금 3분의 1의 남은 인생의 그 3분의 2 지점이거든요. 네. 그 사춘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사축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 30-40%가 남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6.25 때, 6.25 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 145 때 이런 얘기 있을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아이, 형 옛날 생각나게 또. 아니야. 내가 이 데이터를 인용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55세? 아니에요. 더 낮았어요. 그래요? 45세였대.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과 어떤 먹거리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여성의 평균 수명이 6.25 끝나고 나서 조사 바로 한 게 45세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의 갱년기가 난소 기능이 44에서부터 온다고 그러지만 47, 8, 어떤 분은 56세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갱년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업 발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면서 얼마 안 된 갱년기 얘기인데. 문제가 더 이슈가 된 이유는 갱년기 이후의 삶이 훨씬 길어졌는데 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한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된 거죠. 폐경 이후에 인생을 사는 동물이 몇 안 될걸요? 이게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거의 그 챕터에 말한 것처럼 폐경, 그러니까 가임기가 사실 암컷의 마지막이고 가임기 끝나면 대부분 이제 그 동물이 죽어요. 근데 몇 개 아주 단세포 몇 개 빼놓고는 고등동물에서는 유일하게 인류가 이제 갱년기 이후 폐경이, 그러니까 가임이 아닌데도 최소 20-30년을 더 사는 유일한 그 거의 포유류가 이제 인간인데, 그거를 이제 그 책에서는 어떻게까지 번역해서 올라가냐면은 그 체력과 어떤 이제 채집과 수렵 생활,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경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그 책에서는 남자들이 사냥해서 온 것은 거의 없다. 사냥은 진짜 어쩌다가 가지고 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채집과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나 강에서 가지고 오고 그걸 먹여 살리는 게 사실은 엄마들의 역할이 더 컸고, 그것들이 여성의 역할은 이제 집안의 어떤 먹을 것을 계속 준비하는 역할. 두 번째는 계속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가임을 해야 되는 시기. 근데 이상하게 그 동물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폐경기 이후에는, 그래서 그 가임기 활동이지만 동시에 채집도 해야 되고 수렵도 해야 되는 그 바쁜 여성들을 대체해서 폐경 이후에 다른 여성들, 즉 갱년기 여성들, 할머니들이 사실은 그 전체 종족 번적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이 약간 핵가족이 되거나 그러면서 전체 그 할머니들의 어떤 생산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성이 이제 다음 세대를 계속 만드는 그 인류 종족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 제너레이션이 바로 60대 이후에 사실은 건강만 하다면 그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세대라고 거기서는 굉장히 강조하던 내용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끈을 못 끊으시겠네요. 그게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 30대 초반의 육아처럼 끊었어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그 안절부절하고 뭐 정말 그때는 그 아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혜롭지도 않고 굉장히 그 몸도 힘들었던 시기보다, 물론 이제 60대 이후에 관절이 안 좋은 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 그 체력만 갖춘다면은 너무 이상적인 그 육아 환경이 결국 할머니들이 개입하는 세대라고 그 책에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이 증상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갱년기나 이행기 때 몸에 어려움이나 불편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병원에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거나 어떤 좀 처방을 하세요? 대략 저도 예전에 갱년기 전문 병원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진짜 갱년기 환자들이 왔었는데 그 당시 한참 이제 HRT가 붐을 이루다가 WHI 스타디 이후로 또 꺼지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약 얘기예요?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갱년기 여성들한테 쓰이다가 어느 시점에 연구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 암 리스크였죠? 맞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심한지는 제 경험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안면홍조나 수면장애 정도 경험했는데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정도인데 3분의 1이 정말 힘들어서 그 중에는 이제 우울증까지 빠지거나 정말 수면장애가 극심해지거나 통증이 생겨가지고 일상의 삶이 떨어지거나 등등등 해서 3분의 1이 마치 이제 비행기 착륙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소프트 랜딩 하는 경우 있고 약간 잘 착륙하는 경우 있고 하드 랜딩 그냥 막 덜덜 떨리면서 이제 쿵쾅쿵쾅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온갖 증상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생리가 안 끝났음에도 생리가 아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들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시기는 다른데 그때 의사들이 호르몬 보충,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그 보충을 하면은 그 의사는 일단 명의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갑작스럽게 삶과 좋아지니까. 엄청 명의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약 먹고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그래서 저는 이 HRT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경착륙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생리가 다 끝나면서 온갖 증상이 거기에는 이제 정말 사회적 증상까지 포함해가지고 경험했을 때 좀 길라잡이처럼 천천히 계획대로 이것이 처음에는 고용량 쓰다가 저용량 쓰다가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쓰다가 이렇게 연착륙 도와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호르몬 치료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써라는 아니고 맞아요. 또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호르몬 테라피를 하시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도 하고 가정의사 선생님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또 방향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쓰고 내가 치료하고 이걸 넘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호르몬 치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을 안 쓰면서 내가 이걸 넘기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또 건강 관리하고 또 심리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호르몬 테라피의 장단점이 있지만 되게 개인적인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 갱년기는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을 꼭 써야 되는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지금 갖고 계신 그걸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 후에 이거 갱년기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할 때 그 에스트로겐을 줄 수도 있고 프로제스테론을 줄 수도 있고 요즘엔 테스토스테론을 주기도 하거든요. 여성분들한테 그런 치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지금 탄소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우리 난소하고 정소하고 부신해서 이거를 탄소수를 줄여가면서 이걸 만들어낸 게 테스토스테론이고 거기서 탄소가 하나 더 줄면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되고 뒤에가 론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화학적 유기화 구조 때문에 그런데 에스트라다이올, 에스트론 이런 게 있잖아요. E1, E2, E3가 있는데 에스트라다이올이 주로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올이 끝나면 이거는 수용성이란 뜻이에요. 그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으니까 얼마나 몸에서 사용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에스트라다이올에 노출된 이 시기가 굉장히 애딕티브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엄마 시기하고 산후 시기하고 갱년기 시기에는 그 에스트라다이올이 별로 없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자는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선생님은 지금 배란을 안 하시니까 에스트라다이올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요. 네. 근데 살만하시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한테. 지금 이 상태가 수유 중이어서 진짜 이제 낮더라고요. 모유 수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증상을 겪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부인과 질 진찰을 하거나 뭘 보면 폐경하신 분들의 그 몸에 어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부위의 특징이 산후 엄마한테도 나타나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오나 봐요?
약간 뭐 그것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산후에 엄마들이 아까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뭐 성관계를 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애기한테 오로지 여기 젖발리면서 생기는 옥시토신 세례만 맨날 뿅뿅뿅뿅 나오는데 근데 에스트로겐에 의한 그 반응의 주기성이 지금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란을 안 하니까 몸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분비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에스트로겐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안 하는 쪽의 문제를 좀 이렇게 더 다뤄드려요. 음식이라든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호르몬 비슷한 거라든지. 근데 뭐 이렇게 콩을 많이 먹는다고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석류라든지 한때는 그런 것들이 음식이 근데 대체요품 중에 그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거 먹고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라는 그런 임상적인 느낌보다는 호르몬제를 썼을 땐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하지만 이게 쓱 지나가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2024년도인가 그 논문이 나왔어요. 남스에서. 그러니까 난 호르몬이 아닌 세라피로 뭐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나왔는데 그 질문 하려 했었어요. 다 꽝이야. 다 꽝이에요. 다 꽝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꽝이야. 어떤 게 거기 있었어요? 뭐 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마카 뭐 이런 것들 다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다 뭐 조금 그거 한 게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효과 없다.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음식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습관적인 것도 아니,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죠. 보충제가 주로 다뤄졌을 거예요. 네. 보충제가 많이 다루지지 않고 뒤에 한 반 정도 있고 네. 한 3분의 1 정도 있고 그 앞에 무슨 뭐 요가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안면 홍조를 그거 하려면 뭐 어떻게 뭐 좀 시원하게 하는 쿨링 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쫙 나왔는데 나도 굉장히 실망했지. 사실 또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연구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어떤 대조군을 썼느냐, 그렇죠. 어디에 기준을 맞췄냐인데 이게 호르몬 테라피 에스트라디올의 기준을 맞추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잠시만요. 효과가 있다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연구들이 보통은 메타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어요. 평균의 차이를 보는 임상 연구를 다시 또 평균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사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이제 평균에 다시 평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이 사실은 금과 옥조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갱년기 증상 중에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갱년기 호소 중에 순수한 발한 효과를 아까 이제 안면 홍조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들도 증상도 있고 사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 그냥 예. 그것도 의사가 좀 더 친절하게 잘 들어주고 이 증상은 사실은 호르몬 아니고도 다른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가능한 비호르몬 방법으로 하고 특별히 식단 중에도 되게 그런 이제 클루저 일종의 그것을 자극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잘 들어주고 잘 좀 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물론 호르몬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 또 어떤 부분에는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오는 그런 좀 대가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자주 유방 검진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비호르몬을 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갱년기 경험한 예를 들면 조기 폐경이라든지 그냥 너무 많은 시기를 호르몬 없이 지내다 보면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호르몬 저는 보충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보충해봤자 아까처럼 이렇게 잠시 연착륙 시키는 데는 한 1년 정도는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 페리메노포스의 아주 가장 그 제한적인 그 정의는 1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보충하고 충분히 다른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서 저는 빠져나오게끔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개인화되고 맞춤 치료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대부분 사람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그 여성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상담하러 오는 가장 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기 들어주려고 얘기하려고 예, 그리고 진짜요? 주변에 가장 권고를 많이 받는 경우하고 가장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주변 지인들이에요. 같은 그렇죠. 갱년기 여성들. 그러니까 본인은 안 쓰고 싶은 거를 디폴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견딜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갱년기란 게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 갔더니 갑자기 친구 하나는 뭐 펄펄 날아다녀. 그런데 뭐 명의를 헐문제 만난 먹는데 그러면 나도 먹어볼까 하는 거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갱년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김경철 원장님 하시듯이 또 저는 제 산부인과 의사 나름대로 그 사람의 건강의 전반적인 문제, 환경과 관계의 문제 이런 걸 두루두루 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한참 다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법이 있는데 결국은 안심치료라는 걸 제가 해주거든요. 이거 정상이고 치료 안 해도 괜찮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주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단 코드가 없지만 안심 치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reassuranc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산후관 6개월 때 제가 보기로 약속을 해드렸거든. 6개월 때 되면 모유수유하는 엄마는 이제 몸이 피크로 여성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을 산 거예요. 물론 다른 테스토스테론이나 프로제스테론들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에스트라다이올만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과정에서 점점 적응을 해요. 근육도 올라가고. 근데 다들 그걸 불편하고 그걸 문제로 삼는 상황에서 뭔가를 온다면 결국은 피임의 이슈가 있으면 피임약을 먹으면 호르몬 대체요법이 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사실 6개월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모유수유가 한 2, 3개월, 3, 4개월 끝나면 바로 생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후에 1년을 지내는 엄마도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야. 그러듯이 저는 갱년기를 지내는 분도 그게 여성 호르몬이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뭐 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마치 그 뭐 알칼라인 배터리 이렇게 가끔 리모컨 켰는데 됐다 안 됐다 하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제일 불안한 건 이 생리가 이상하게 전에 패턴하고 다르다. 라는 것이 제일 먼저 주소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리어슈런스 하고 이거 정상일 수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 관리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말 골라져서 와요. 나중에 정말 이거 그 호르몬제 나 먹어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은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아니라 이제 조사도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산부인과 갱년기 여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한동안 그 아까 WHS 스타디 나왔던 게 뭐냐면 호르몬제를 막 다국적 미국 기업에서 엄청나게 개발을 했거든요. 이런 약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대규모 미국 국립보건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규모 연구가 이 암 연구였는데 이 암 연구를 하는 그 코호트 집단 대상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WHO 연구의 그 특징이. 엄밀히 하면은 암 연구는 아니고 심혈관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암이 너무 증가되니까 아니, 좀 스터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일단 63세, 그 다음에 스모킹, 하이퍼텐전, 뭐 이런 것들이 배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양군을 비교했을 때 10만 명당 3명 나오고 10만 명당 6명 나왔는데 이게 비교가 되냐고. 이게 심혈관 질환이 그래서 2배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훅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 굉장히 좀 스터디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된 스터디는 아닌 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어쨌든 그게 50대 시작했으면 좀 달랐을 거야. 약물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너무나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호르몬제를 심하게 호르몬을 그때 많이 먹어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맞아요. 돼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린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 이후로 되게 정립이 됐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연구는 호르몬 치료가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유방암을. 그리고 어떤 암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그 골다공증의 진행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이게 항상 베네핏과 이제 잃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되는 게 근육 없어지고 뼈 없어지는 거는 전체 대사 건강과 수명에 엄청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또 다르게도 이 전체가 그림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먹자파예요. 이제 호르몬도 선생님들도 끈자파 있고 먹자파 있고 환자도 끈자파 먹자파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85세 정도 넘어가신 분들, 80세 넘어가신 분들 중에 꼿꼿하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호르몬제를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죠. 근데 대부분 80세 넘어가시고서 노쇠해진다는 거, 근마름증 오고 그냥 다리 얇아지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 붕괴되고 이러고 오시잖아요. 붕괴.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야, 물론 그 나이까지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실 정도면은 본인 관심도 많고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어스는 있습니다. 상당히, 예,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상당히 좋은 뼈와 근육에는 긍정적 영향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0세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구조입니다, 구조. 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뼈와 근육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뼈와 근육이에요, 진짜로. 예전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근육 많은 사람이 연금 타는 년보다 낫다고. 근테크 하셔야죠. 우리 근테크. 친정 엄마 맨날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근육 많은 년이 그 연금 타는 년보다 100번 낫다 그러면서. 근테크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 방향을 살짝만 뒤집어 보면요.